어제 LA 대부분 지역이 1인치 안팎의 강우량을 기록한 가운데 버뱅크 국제공항 인근에는 1.4인치의 강우량으로 1993년 1월 4일 1.03인치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남가주 지역은 어제부터 시작된 강풍을 동반한 비가 오는 목요일까지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하면서 계속될 전망입니다. 특히 푸틸 및 산간 지역은 최대 3인치의 강우량이 예상됩니다. 울시 산불이 발생했던 말리부와 벤츄라 카운티 일부 지역에는 오늘 강제 대피령이 발령됐고 홀리 산불이 발생했던 오렌지 카운티에는 자발적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LA 교사 노조의 파업이 시작된 가운데 교직원 수천 명은 어제 폭우 속에 다운타운에 있는 교육부 건물 앞에서 일제히 우산을 쓰고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교사들의 파업으로 LA 교육부 소속 각 학교들은 교사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클래스가 하나의 반으로 통합돼 수업이 진행되거나 강당에서 비디오 시청과 체육 활동 등으로 대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과 의사인 서진호 박사가 지난 12일 자택에서 심장마비를 일으키며 갑자기 쓰러져 사망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향년 58세입니다. 서진호 박사는 당일 병원 근무를 마치고 토렌스에 위치한 자택으로 귀가한 뒤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졌고 치과 의사인 부인이 급히 뛰어들어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뒤 911을 불렀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고 유족들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가 지난 주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전달됐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김정은의 친서를 또다시 들고 빠르면 오늘 밤 미국으로 향할 전망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백악관에서는 햄버거 만찬이 등장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요리사가 없어서 생긴 일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세간의 예상대로 어제 자유한국당에 입당했습니다. 나라가 총체적인 난국이다라며 정치에 나선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내 친박계에선 무임승차할 생각하지 말라며 견제구를 던졌고 비박계 의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한국의 도요다가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차로 꼽혔다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는 한국에서 판매하는 차와 미국에서 판매하는 차는 구조가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봉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승기선입니다. 2019년 1월 15일 화요일 위코리아 뉴스쇼입니다. Get ready for storm number 3. You can see the vortex rotating off the California coastline. It's going to bring rain into the area today, and some of it could be heavy. Flash flood watches remain in effect. 네, 세 번째를 준비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번 주에 어제 오늘 이어서 또 이제 내일 수요일은 조금 주춤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요일 또 한 차례 큰 비가 예상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남가주에는 대부분 지역이 1인치가 넘는 강우량을 보였습니다. 일부 지역의 강우량은 최고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버뱅크 지역은 어제 하루 1.4인치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는 지난 1993년 1월 14일 강우량 기록 1.03인치를 넘어서는 신기록을 갱신한 것입니다. 네, 한편 이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산불 피해 지역에는 산사태 우려까지 고조되고 있습니다. 울시 산불이 발생했던 말리부와 벤츄라 카운티 일부 지역에는 오늘 강제 대피령이 발령됐고요. 또 홀리 산불이 발생했던 오렌지 카운티 일부 지역에는 오늘 자발적인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비로 인해서 한인타운에도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In the mountain forecast, it's snow, but it's up there between 6,500 and 7,000 feet today. 남가주에 폭풍우가 닥치면서 곳곳에서 진흙 사태가 발생하고 침수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폭우는 오는 17일 목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고 있어서 피해가 계속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LA 한인타운에서는 강한 비바람으로 오가와 옥스퍼드 인근 공터 펜스가 넘어지면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을 덮치기도 했습니다.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의 경우 어제 발생한 진흙 사태로 말리부의 브로드비치 로드에서 벤츄라 카운티 경계에 이르기까지 도로가 폐쇄된 가운데 산불 피해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서 안전당국은 산사태 경계령을 발령했습니다. 네, LA 통합교육부 소속 교사 및 직원 3만여 명, LA 교사 노조 직원 3만여 명이 파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With a long list of demands, including smaller classes, less testing, and charter school regulations. LA 통합교육부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육부인데요. LA 교사노조 UTLA가 지금 파업을 하는데 이것은 30년 만의 일입니다. UTLA 교사노조 소속 교직원 수천 명은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서 다운타운에 있는 교육부 건물 앞에서 임금 인상과 학생 수 그리고 한 클래스당 학생 수를 줄여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면서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When we saw that Red for Ed wave starting in West Virginia, Oklahoma, Arizona last year. Explained their reasons for striking. Watch this. Megan Atkins. She's a 네, kindergarten teacher.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이유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파업으로 일단 900개 학교의 학생 50만 명이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UTLA 즉 LA 교사노조는 오늘도 존 마샬 하이스쿨과 노스 할리우드 학교 앞에서 피켓 시위를 갖고 우리가 파업을 하는 이유는 학생들 때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It's something she has to do. Joining me now to weigh in on the strike, Lily Eccleston Garcia. She's the president of the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the nation's largest union that represents 3 million educators across the country. Walk us through this. You are going to be there alongside these teachers today. How did teachers even get to that point? I look at that video. 네, 교사 노조의 파업에 동참하는 이 교육자 협회 대표와 함께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지, 당신은 또 왜 이를 지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묻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전문가들 그리고 교사 노조 대표들은 우리가 파업을 하는 이유는 학생들 때문이다. 학급 학생 수를 줄이고 유급 간호사와 사서가 있어야 학생들이 제대로 공부하고 배울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많은 언론들이 또 많은 여론이 우리가 임금 인상만을 위해서 시위를 벌이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지만 임금 인상도 물론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지만 우리는 학생들 때문에 즉 학급 학생 수를 줄여달라는 요구도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단 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이렇습니다. UTLA는 지난해 투표를 통해서 봉급이 인상되지 않으면 파업에 돌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 수개월간 이를 놓고 교육부와 협상을 벌였지만 타결되지 않았습니다. 교사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6.5%의 임금 인상을 지난 2017년서부터 소급해서 적용해서 지급해 줄 것, 그리고 교사 수를 늘려줄 것, 또 학급 규모 축소 즉 학생 수를 줄여줄 것, 교내 카운슬러와 간호사 그리고 사서들의 증언을 해줄 것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급여 6.5% 소급 적용이 아니라 앞으로 순차적으로 6% 최대 6%의 인상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부 측은 또 봉급 인상 요구를 교사들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수용했다가는 은퇴 교사들의 연금 등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육부가 파산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 노조는 교육부가 18억 달러의 보유금을 비축하고 있다며 그 보유금을 쓰라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Classroom. And in one classroom with that one teacher. So when someone says, like this administration, let's just talk about your salary. This is so much bigger. 네, LA 통합교육부 소속 총 3만 5천여 명에 달하는 교사들이 30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한 어제 LA 한인타운 지역 학교들에서는 교육부의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교사들의 목소리와 함께 정상 수업 여부를 궁금해하는 재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한숨소리가 하루 종일 교차하는 하루였습니다.
LA 교원노조 소속 교사들이 일제히 파업에 동참하면서 한인타운을 포함한 LA 전역의 초, 중, 고교들에서는 교사 부족으로 여러 클래스가 하나의 반으로 통합해 수업이 진행되거나 강당에서 비디오 시청과 체육 활동으로 대체되는 등 이 총파업 여파가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특히 윌튼 플레이스 초등학교를 비롯한 한인타운 내 일부 학교에서는 정규 교사가 모두 파업에 참여해 행정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만이 학년별 통합 수업을 진행하는 초유의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이날 윌튼 플레이스 초등학교에는 모든 교사들이 파업에 동참한 가운데 행정직원 18명과 자원봉사자 7명 등 25명만이 학생들을 학년별로 한 교실에 모아놓고 자율학습과 카드놀이 등 활동을 지도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총파업 개시로 상당수의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등교를 거부하면서 대부분의 학급에서 빈자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또 교육군의 교육 환경 개선을 지지하는 학부모들은 학교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변화의 목소리를 내는 교사들에게 간식과 따뜻한 차를 제공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삼가초등학교 앞에서 시위하는 교사들에게 차를 제공한 한 한인 할머니는 교사가 없어서 아이들이 합반을 하기 위해 이리저리 옮겨 다니느라 난리였다라면서 수업은 안 하고 비디오만 보여준다고 해서 10시쯤 손녀를 픽업해 집으로 데리고 왔다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편 한인 부모들은 총파업 첫날부터 교사 부족으로 합반을 하거나 야외 수업으로 대체하는 등 자녀들이 수업에 차질이 발생하자 아이들을 정상적으로 학교에 등교를 시켜야 할지에 대해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코올이라는 그 자체가 실제로 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케미컬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흡수가 돼가지고 그 알코올이 에셋알데하이드라는 케미컬로 바뀌어요. 그 자체 분해가 되는데 그 자체가 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알코올을 많이 먹으면 독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몸에서 그 과정에서 간이 데미지가 되는 거죠. 네, 이 목소리 기억하십니까? 한인타운에서 오랫동안 위장과 간 전문의로 활동했던 내과 의사 서진호 박사의 목소리였습니다. 한인사회에 잘 알려진 내과 의사인 서진호 위장내과의 서진호 박사가 자택에서 심장마비를 일으키며 갑자기 쓰러져 사망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향년 58세입니다. 유족들에 따르면 서진호 박사는 지난 12일 병원 근무를 마치고 토렌스에 위치한 자택으로 귀가한 뒤에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고인이 쓰러지는 소리를 듣고 치과 의사인 부인이 급히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911을 불러 인근 UCLA 하버 메디컬 센터로 긴급 이송했지만 고인은 끝내 숨을 거뒀다고 유족들은 전했습니다. 고인의 여동생인 앤지서 가주영어학교 원장은 오빠가 평소 지병 없이 매우 건강했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생겨 믿기지 않는다며 책임감 많고 가족들과 환자들에게 늘 따뜻했던 오빠를 떠나보내는 일이 무척이나 힘들다라고 전했습니다. 고인은 지난 1975년 가족들과 함께 미국에 와서 UCLA에서 화학을 전공한 뒤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하네만 대학교 의대를 졸업했으며 USC 의대를 거쳐 헨리 포드 병원에서 위장내과 및 간 전문의를 취득한 뒤에 한인타운과 롤렌 하이츠에서 서진호 내과를 오랫동안 운영해 왔습니다. 그가 평소 음주와 간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많은 인터뷰를 했는데요. 다른 내용입니다만 조금 더 들어볼까요? 지방간과 관련된 얘기를 평소에 많이 했었습니다. 것처럼 지방간이 되는 겁니다. 간이 이렇게 화가 이렇게 기름이 많이 끼게 되는데 그리고 간 색깔이 이렇게 빨간 색깔이 아니고 간이 이렇게 누렇게 지방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게 간이 부었고 이렇게 지방간이 그게 최고 대표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 그 과정이 조금 더 심해지면 오래가면 간경화가 될 수 있고 간경화라는 것은 간이 커진 과정에서 조금 더 줄어들면서 간 안에 섬유질이 많이 생겨가지고 간이 작아지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네, 입관 예배는 오는 17일 목요일 있습니다. 이 서진호 박사의 생전의 육성을 마지막으로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입관 예배는 내일 모레 목요일 오후 5시 한빛 장로교회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장례 예배는 오는 토요일
낮 12시 LA 한국장의사에서 열리게 됩니다. 장지는 렌초 팔러스 버디스의 그린힐스 메모리얼 파크로 예정돼 있습니다. UC 얼바인 재학생이 동아리 모임에 갔던 뒤에 집에서 숨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12일 새벽 3시 30분경 라크라 센터에 거주하는 18세 노아 도밍고 학생이 사교 클럽 시그마 알파 엡실론 파티에 갔다 온 뒤 집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도밍고 학생의 시신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한인 여성이 부부싸움을 하던 중 숨지는 참극이 발생했습니다. 캐나다 위니펙 선 온라인판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지난 9일 새벽 2시 30분쯤 이 지역 데이어 블루버드의 한 주택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결과 올해 41살의 한인 여성 김모 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김 씨는 긴급히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 집에 살고 있던 한인 남성 44살의 박모 씨를 일단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2019년 1월 15일) 화요일 위코리아 뉴스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남가주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목요일까지 내리겠는데요. 오늘은 60에서 100%의 비올 확률이 있고요. 내일은 50에서 90%, 금요일은 100%의 비올 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LA 카운티와 벤츄라 카운티, 샌퍼난도 밸리 지역에 오늘 오전 10시부터 밤 11시까지 홍수주의보 내려져 있고요. 바닷가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바람이 남가주 전반적으로 10에서 15마일로 불겠습니다. 샌디에고를 제외한 전 지역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53도에서 58도, 그리고 샌디에고는 63도 보이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50도에서 56도입니다. 자, 목요일까지 비가 계속되다가 금요일에 화창한 날씨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기온도 조금씩 오르겠는데요. 내일 LA의 낮 최고 기온은 62도, 금요일은 67도, 토요일 71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90조) 회 돌아옵니다. 고객을 위한 맛의 창조, 명품 셰프의 5성급 요리, 맛과 멋을 위해 손끝에는 정성을,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가슴에는 정열을, 그의 요리를 먹는 순간 나는 세상의 주인공이 된다.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셰프강 푸드 리헵, 사과와 벌먼, 명품 퓨전 한식의 새로운 맛, 시그니처 파인 푸드, 셰프강 푸드 리헵.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신나는, 아주 신선한, 아주 기억에 남을,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아주 투어. LA 메디컬 센터에 위치한 영선 한의원은 3대째 내려오는 순수 생약의 한방 비법으로 치질, 탈모, 갑상선, 요실금, 다이어트, 그리고 통증 질환 및 내과 질환을 근본 문제를 개선시킵니다. 또한 성인병과 온몸의 통증에서 벗어나 건강한 몸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유과와 아두모어 LA 메디컬 빌딩에 있는 영선 한의원 213-380-7800입니다. 네, 황교안 전 총리가
자유한국당에 입당했습니다. 어제 입당을 발표하는 현장 상황 먼저 잠시 좀 들으시고요. 그리고 관련 리포트도 준비돼서 전해드릴 터인데, 또 같은 보수로, 대표적인 보수 인사로 알려져 있는 전원책 변호사는 그러나 황교안 전 총리는 안 된다라는 또 불가론을 입장 발표를 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하나씩 차례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당을 발표하는 상황, 황교안 전 총리의 육성 들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나라 상황이 총체적 난국입니다.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일자리를 얻으려고 하는 구직자, 청년들까지 누구 하나 살만하다고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평화가 왔다는데 오히려 안보를 걱정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이 정부가 소통을 앞세우고 있는데 정책 불통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갈등들, 사회적 갈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국민적 합의 없이 밀어붙이는 성급한 정책들이 경제도, 안보도, 사회도 모두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고 국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계십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미래를 바라보며 변화와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과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미래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에게 시원한 답을 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통합입니다. 통합의 정신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누구나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동안 김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당이 점차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이 더 이상 분열하지 않도록 힘써 오셨고 새로운 방식으로 젊은 인재들을 영입하는 노력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우리 자유한국당을 찾고 또 지지하는 이제는 젊은 정당 건강한 네, 자유한국당이 좀 젊게 변신했으면 좋겠다라는 발언,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통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자유한국당에 입당하는 것은 지금 나라가 총체적인 난국이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입당을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강한 답을 내놔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자유한국당에 입당하는 상황, 실제 현장의 영상을 좀 전해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결국은 그가 자유한국당의 당 대표를 목표로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건 당신들 생각이고 황교안 전 총리는 안 된다라고 불가론을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보수 인사로 꼽히고 있는 전원책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미 한 2달 전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든 누구든 간에 어느 날 불쑥 그 당에 입당을 해서 뭐 자기의 정체성을 밝힌 적도 없고 그리고 자기의 철학을 얘기한 적도 없고 그건 나 당권 가지겠다. 아직까지 뭐 이분이 당권 가지겠다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그게 공당입니까? 그건 우리 국민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게 공당인지. 공당에서는 그러면 안 되죠. 안 된다. 두 번째, 네. 이 황교안 대통령을 지금 비토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아니고요. 황교안 전 네. 총리에 대해서 네. 내가 비토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다만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대통령이 되려 하든 자든 하려 하는 자든 예. 아니면 다른 어떤 중요한 국가적 리더의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자든 간에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람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예.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리더가 되겠다면 나는 그 문제가 있다고 봐요. 국가에 대한 대표적인 의무는 하나는 병력의 의무, 하나는 납세의 의무입니다. 세 번째,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얘기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벌컥하실 건데 예. 그래도 오해를 하지 말기를 당부드리면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돌아가신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거는 방송국 로비에서 만났을 때 앉아서 커피를 한잔 하시면서 앞으로는 국가적 리더가 되려 하는 사람 혹은 뭐 장차관이든 누구든 간에 그 이상이든 리더가 되려 하는 사람은 최소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야 된다. 사무관 때부터. 철저히 해나가야 된다. 그 말에 반대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는 사람은 그릇을 깹니다. 밥을 얻어먹는 사람은 밥을 얻어먹기만 하고 구기만 하는 사람은 절대 그릇 깰 일 없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은 손에 흙을 묻힙니다. 농사 짓는 거 구경만 하는 사람은 손에 흙 묻힐 일이 없어요. 네, 그렇죠. 예. 복지부동을 하고 자기 입신 영달만 생각하고 자기 안위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리더가 돼서 안 됩니다. 내가 단적인 예를 하나만 들게요.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분이 허리가 굉장히 아팠어요. 예. 그래서 감방에 책상하고 의자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예. 뭐 본인 또 뭘 쓰고 읽어야 될 테니까. 예. 그래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시절에 예. 그 보고가 법무부를 거쳐서 최종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올라갔는데 규정 밖의 일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불허가 됐어요. 내가 확인한 사항입니다. 확실히 확인을 했습니다. 검찰적으로도 확인을 했고 그리고 이 친박 핵심과 함께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에게서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 정부 들어와서 예. 그 의자와 책상에 들어갔습니다. 아, 문재인 정부에서 예,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이 그것도 이분이 깨놓고 말을 해서 네. 이 박 대통령과 뭐 특별한 어떤 관계가 있어서 총리가 된 것도 아니에요. 문창극 당시 총리 후보자가 예. 여러 가지 사유로 본인이 사퇴를 하는 바람에 이분이 총리가 됐습니다. 솔직히 관운을 타고난 분이에요. 예. 그런데 이분이 깨놓고 말해서 최순실의 그 국정농단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네.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분은 최소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운명을 함께 하거나 네. 거기에 대한 책임 부분을 어느 정도 공유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 방에 이 참 허리가 아파서 거의 바로 앉아있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책상과 의자가 필요하다. 이게 올라가는데 그걸 거절을 했다. 규정 밖의 것이다. 자기에게 오물이 튈까 겁을 낸단 말이에요. 난 그거라고 봐요.
이분은 아니라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예. 내가 이 사항은 오늘 네. 방송하러 오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고 나서 이 책상과 의자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들어갔다?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나는 그래서 황교안 전 총리가 친박 대표로 입당을 한다? 나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친박 핵심 민북변호에도 내가 통화를 했습니다.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우리들이 대표가 될까? 전부 다 회의적이었어요. 적어도 내가 통화한 분들은. 네. 전부 다 회의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이게 황 전 총리가 당권에 도전을 하게 되면 네. 아마 이제 홍준표 전 대표도 어차피 나설 수밖에 없겠죠. 네. 왜 그런가 하면 대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당 대표 출마를 하게 되면 그러면 아마 비박은 김무성 전 대표를 추대를 아마 할 겁니다. 그런데 빅3의 그 정말 사활을 건 대길투가 벌어지겠죠. 난 그게 오히려 나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차라리 그게 낫겠죠. 어차피 공천권을 장악할 그런 당 대표. 네, 전원책 변호사의 얘기를 요지를 좀 줄여보면 크게는 두 가지 이렇습니다. 이제 당권 선거, 당권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자유한국당에서 김무성 그리고 홍준표 여기에 황교안 이렇게 3파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좀 애둘러서 돌려서 얘기를 해서 그렇지 결론은 이런 것이죠. 황교안 전 총리가 아주 신중한 사람으로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는 듯하지만 그건 신중하다라기보다는 중요한 때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무책임함이 신중함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나는 판단한다. 이런 뜻으로 지금 황교안 불가론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교안 전 총리, 박근혜 정부에서 총리를 지내면서 그동안에 친박계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황교안 전 총리가 자유한국당 입당을 발표하니까 친박계를 중심으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무임승차하지 말라 라는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야당들은 또 이런 얘기합니다. 결국 자유한국당은 저렇게 되면 도로 박근혜 당이냐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친박계 중진들은 황 전 총리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제 당대표 다 되시고 대권 후보 다 되셨네 보니까 이게 무임승차 안 된다고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친박이란 이름을 앞세우고 오지 마라. 총선을 지금 앞두고 있거든요. 지금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상당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비박계가 입당을 환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반응입니다. 모든 게 박근혜 대통령 책임입니다. 이래서 황교안 총리는 그게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역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진정어린 사죄나 반성 한마디 없이 마치 개선 장군처럼 정치하겠다고 나서고 결국 도로 친박당인 셈입니다. 국정농단에 저는 상당한 책임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JTBC 정종문입니다.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길, 그 길에 서 있네.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볼 하늘과 사람들,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술렁이는 파도에 흔들려도 수평선을 바라보며 햇살이 웃고 있는 곳 그곳으로 가네. 나뭇잎이 손짓하는 곳 그곳으로 가네. 휘파람 불며 걷다가 너를 생각해. 너의 목소리가 그리워도 뒤돌아볼 수는. 코롤라다.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차라면서요? 왜요? 안전성 때문에? 디자인, 내구. 네, 토요타 차량의 한국에서의 광고 내용 일부 듣고 계신데요. 안전하다는 걸 상당히 강조하면서 토요타 차량 광고가 한국에서는 많이 나갑니다. 왜요? 안전성 때문에? 디자인, 내구성. 모두 어메이징하니까. 전 세계 3,700만 대 판매. 월드 베스트셀러 코롤라. 토요타에 가자. 네, 한국 토요타 자동차 광고인데요. 앞서 들으셨죠? 왜요? 안전하기 때문에요? 라고 이 광고 모델이 얘기하는 부분 잘 들으셨을 겁니다. 한국에서 토요타 광고가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차로 뽑힌 차입니다 라는 문구로 광고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에서 판매한 차와 한국에서 판매한 차는 구조가 다른 차였습니다. 한국 토요타의 카탈로그도 보도자료도 잡지에서도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차로 뽑혔다고 홍보합니다. 차량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까지 팔린 토요타의 라브4. 하지만 국내에서 팔린 차는 미국에서 실험한 차와 구조가 달랐습니다. 미국 차량에는 운전석 쪽에 안전보강재가 달려 있습니다. 국내 차량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도 안전보강재가 없는 차를 실험했을 때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2014년식 미국 랍4 차량의 경우 브레킷이 장착되어 있지 않았으며 최고 안전 차량에 선정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문제의 차는 국내에서 약 3,600대가 팔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 1,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토요타가 올린 매출은 1,000억 원이 넘습니다. 매출의 2%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는 걸 감안하면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다만 차를 산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이어서 위코리아 실리콘밸리 지사의 마이콩 지사장이 보내온 실리콘밸리 소식 보내드립니다.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19 CES도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25만 명의 기업인들이 참관했다는 세계 최대의 전자산업 행사였죠.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라는 의미로 CES가 시작됐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한마디로 표현되는 세상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CES 범위는 모든 생활 영역을 커버하는 신개념 상품들이 세계 무대에 진출하는 경합장으로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생활의 변화의 시작점이었고 전자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들을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들이 바뀌기 시작했고 이러한 변화를 예측해서 디지털 기반의 편리한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기업들의 자리를 빼앗아갑니다. 5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3번 크게 바뀌어온 산업시대의 역사는 저물어갑니다. 처음은 1차 산업혁명인 기계혁명이었고 2차 산업혁명인 전기혁명,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이라는 인터넷혁명이 이어왔죠. 그러나 지금의 변화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커다란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하고 세상의 변화를 리드하는 곳이 실리콘밸리죠. 실리콘밸리는 지금 GAFA,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이라는 단어가 탄생할 정도로 세계를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100년 전 헨리 포드가 이루어낸 연간 자동차 생산 100만 대 생산으로 만들어낸 대량 생산 시대의 승자의 자리를 이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트렌드를 생산해내는 국가로서 세계 경제 1위 자리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포드의 시가총액을 능가하는 우버가 실리콘밸리 탄생해서 자동차 산업 시대를 디지털 모빌리티 시대로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커다란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게 경쟁력이 아니고 가장 많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새로운 방식을 창조하는 일이 경쟁력입니다. 이번 라스베가스 CES에서도 한국 기업들은 놀라운 발전을 보여줬습니다. 25년 전 참관했던 한국의 기업들의 전시관들은 매우 초라했었습니다. 규모도 작았지만 관심 끌만한 상품들도 부족해서 관객들은 거의 스쳐가는 분위기였다는 사실을 당시부터 전자사업을 해왔던 많은 기업인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의 모습에 비교하면 이번 CES에서 보인 한국의 두 기업의 위상은 천지개벽의 수준입니다. 일단 전시관의 규모와 외관은 모든 관람객들의 시선을 차지합니다. 삼성과 LG 전시관은 많은 참가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LG전자 공개한 롤러블 OLED TV는 CES 최고 TV로 선정됐죠. 특히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잇따라 로봇을 내놓으면서 쇼 기간 내내 관람객들의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또한 네이버가 개발한 실내형 길찾기 로봇 어라운드 지도 CES 부스에 설치된 코스를 주행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최근 열린 IT 컨퍼런스 상당수를 장악했던 중국 업체 참가 수는 전년 대비 22% 감소했고 미중 무역 분쟁 와중에 하웨이는 신제품을 내놓지 않았고 샤오미는 아예 불참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기업들은 이번 CES에서 반사 이익을 톡톡히 누렸습니다. 이번 전시전에서의 특징은 인공지능과 5G입니다. 5G는 Fifth Generation Mobile Communication의 약자이죠. 2GHz 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4G와 달리 5G는 28GHz 초고역 대역 주파수를 사용합니다. 밀리초 이내에 의사결정을 내려 운전자와 차량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자율주행 차량과 긴급 구조원들에게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해 재난 복구 노력을 지원하는 드론, 수백만 개의 센서를 통해 공기와 수질을 관리하는 스마트 도시 등에도 이런 5G 모뎀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전시전에서 LG는 구글 어시스턴트, 아마존 알렉사 등 양대 AI 진영에 모두 합류하면서 3월과 3월간 의사소통 분야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사람과 가전과 소통 대신 가정과 가전의 능동적인 연결에 힘을 주겠다는 의도입니다. 아마존 알렉사 대 구글 어시스턴트 간 인공지능 솔루션 주도권 다툼도 치열하게 전개됐습니다. 라스베가스 시내 전광판을 해외 구글 9호로 도배했고 아마존은 이번 CES에서 처음으로 별관의 부스를 차리고 알렉사의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아마존은 알렉사로 각종 기능을 작동할 수 있는 아우디와 BMW 자동차 그리고 LG 냉장고를 전시했습니다. 이제 5G와 인공지능 등 차세대 기술로 인해 데이터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결국 클라우드 서버에 대규모 투자를 거듭했던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구글, 아마존 등 미 IT 4대 기업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마이콘이었습니다. (90초) 후에 돌아옵니다. 위코리아 애청자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하나 전해드릴게요. 한인타운 인근에 아주 좋은 식당이 있습니다. 주소는 베버리 블루버드 2122인데요. 베버리와 레이크가 만나는 지점에 있는 시푸드 익스프레스란 식당입니다. 이 동네에서는 이미 동네 맛집으로 아주 유명한 식당인데요. 일단 가격이 아주 싸고 메뉴가 다양합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는 시푸드 익스프레스 -la.com을 쳐보시면 되고요. 전화는 213-483-2122번입니다.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메뉴, 동네 맛집으로 유명한 시푸드 익스프레스. 절대 후회가 없는 식당입니다.
미주안인 최대 규모, 최고의 의료진, 최상의 의료 서비스, 서울 메디컬 그룹. 가장 많은 한인 주치의와 전문의가 속해 있는 서울 메디컬 그룹. 서울 메디컬 그룹을 통하면 전문의 허가도 아주 빠릅니다. 메디케어 HMO 보험 가입자를 위한 최고의 선택. 메디컬 그룹은 건강과 생명을 우선으로 하는 서울 메디컬 그룹. (2019년 1월 15일) 화요일 위코리아 뉴스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북한 관련 소식으로 이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가 지난 주말 사이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죠. 북미 고위급 회담이 곧 있을 것이라고도 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조금 빨라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빠르면 내일 미국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세부 조율을 위해서인데요. 김영철 부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할 친서도 직접 가지고 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TBC의 보도입니다. 북미 고위급 회담이 17일과 18일 사이에 열릴 걸로 보입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은 이르면 내일 미국으로 향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우리 정부의 분석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김영철 부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들고 갈 걸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공개한 이후 약 2주 만이 되는 겁니다. 앞서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 김정은 위원장에게 인편으로 친서를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김 위원장이 김영철 부위원장 손에 들려보내는 친서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보낸 친서에 대한 답장이 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스웨덴으로 향했습니다. 북미 고위급 회담에 앞서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최선희 부상과의 실무회담을 위해 스웨덴에 갈 가능성이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2018년 국방백서가 발간됐습니다. 국방백서는 2년에 한 번씩 발간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입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적의 개념입니다. 늘 논란이 되곤 합니다마는 2년 전 북한을 적으로 규정했다면 이번에는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그에 못지않게 눈에 띄는 것은 백서상에 나타난 일본과의 관계였습니다. 새롭게 나온 국방백서에선 적의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북한을 적으로 표현한 문구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주변의 모든 위협과 침해 세력을 포괄적인 적의 개념으로 규정했습니다. 국방백서에 특정 국가 또는 세력을 적으로 규정해온 건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중국과 대만도 서로를 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각각 최대 위협과 심각한 위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남북의 특수한 상황이 있고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을 고려해 표현을 조정해서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변국과의 관계 지형에도 일부 변화가 있습니다. 군사협력을 기술한 순서에서 일본은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일본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 가치를 공유한다는 표현도 삭제됐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초계기 레이더 논란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다만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5대 그룹을 포함한 중견기업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났습니다. 이번 정부가 출범한 뒤에 처음 있는 일이죠. 여기에 키워드는 두 가지였습니다. 바로 고용과 투자입니다. 오늘 문 대통령과 기업인 간의 토론은 자유토론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되기도 했는데 셔츠 차림으로
진행은 기업인 쪽에서 맡아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고용과 투자는 국가 경제와 민생에 기여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주역이 되어주길 기대합니다. 투자에 더욱 힘써주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고용과 투자를 이끌어달라. 일자리 충격이 계속되고 투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돌파구를 찾아달란 겁니다. 최근 3개월 연속 우리 경제 성장 속도는 느려지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는 1년 전보다 10%가량 줄었습니다. 우리나라 설비 투자의 85%는 대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투자가 집중됐던 반도체도 최근 수출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업들이 대규모로 투자하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했습니다. 정부 내 전담 지원반을 가동해 신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는 기업인들의 요청엔 법을 바꾸지 않아도 정부 차원에서 풀 수 있는 것부터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나섰습니다. 입증 책임이 안 되면 과감하게 없애버리는 시도를 올해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세계 경기가 꺾이는 속에서 기업이 얼마나 투자에 나설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JTBC 구희령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릴 때부터 장애인 국가대표 조종선수로 뛴 A양이 18살이 너무 힘들었다고 그때를 기억합니다. 훈련을 받으면서 코치에게 성추행을 지속적으로 당해왔다는 건데요. 스포츠계의 미투 폭로가 이어지는 가운데 장애인 선수들의 피해가 또다시 확인됐습니다. 유명 국가대표 조종선수이자 코치였던 박준하 씨가 미성년 장애인 선수 등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20살인 장애인 국가대표 조정선수 A씨는 훈련장의 악몽을 잊지 못합니다. 코치가 특정한 자세를 지시한 뒤 신체 부위를 계속 눌렀다는 겁니다. 그렇게 와가지고 손으로 나중에 진짜 너무 깜짝 놀랐는데 A씨는 피해 상황을 일기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A씨가 취재진에게 보여준 당시 일기엔 특정한 신체 부분을 눌러 기분이 너무 나빴다고 적혀 있습니다. 선수뿐 아니라 코치로 일하던 B씨도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고개를 들려서 입을 맞추더라고요. 무섭기도 했고 달려나왔었어요. 가해자로 지목된 이는 선수이자 코치였던 박준하 씨입니다. 각종 대회에서 금메달을 여러 번 따 장애를 딛고 성공한 희망의 아이콘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 선수 등 3명을 강제추행한 혐의가 드러나 지난해 9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이자 장애인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꿈을 키워가려 한 선수들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코치 측은 재판 과정에서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이어서 LA 최고의 교육 전문가 데이지민의 교육 칼럼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전략가 데이지민의 교육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숙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숙제는 시험보다 사실상 훨씬 중요합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한 저력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우수한 두뇌 또는 열정 그리고 노력 등 많은 요인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성공적인 학교 생활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실히 숙제를 하는 자세입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숙제입니다. 그 이유는 숙제는 성실성과 수업 시간에 집중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선생님이 주는 숙제를 놓칠 수 있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거의 매일 한 과목당 숙제가 있는데요. 매일 6에서 7과목의 숙제를 신경 써서 챙기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아무리 쉬운 숙제라도 깜빡 잊고 제출을 못했을 경우 나쁜 성적을 받기 때문에 떨어진 성적을 만회하느라 또 한 학기 내내 고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자녀의 하루가 정신없이 바쁘고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가끔 숙제를 못 해가거나 또는 시험을 망치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자녀와 함께 전체적인 일과를 한번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주중에는 과외 활동을 좀 줄이고 공부나 숙제할 시간을 좀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주말을 활용해서 과외 활동에 집중하는 것도 또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의 주중의 일과는 복잡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주중에는 학교 숙제와 공부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 자녀들은 시험과 숙제 둘 다 있는 경우에는 시험 공부를 먼저 하고 또 나중에 숙제를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숙제는 대충 제출만 한다면 이제 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숙제는 학생들을 성실과 인내에 단련시키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꾸준히 성실히 노력을 하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학교 생활에서 느끼는 어떤 힘들고 짜증스러움 그리고 해야 할 많은 과제물들을 묵묵히 열심히 해내는 것도 사실은 결국 성공의 시작입니다. 또한 규칙적인 숙제의 습관으로 자기 조절과 자율성을 기를 수도 있습니다. 숙제를 하려면 또 숙제할 시간을 만들고 계획을 해야 합니다. 간단히 할 수 있는 숙제는 학교에서 한다던가 또 양이 많은 숙제는 미리미리 해둘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런 자연스러운 연습을 통해서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자녀가 익히게 됩니다. 그래서 숙제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공부가 없습니다. 자녀가 좋은 성적을 받고 또 시험을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생 동안 해야 하는 것이 공부입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성실성과 또 저력이 꼭 필요합니다. 학교와 선생님들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불필요한 숙제를 많이 준다고 불평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또 불필요한 숙제를 하다 보면 대충 숙제를 하는 요령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좀 대충 해도 되는 숙제와 꼼꼼히 해야 하는 숙제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이 세상에 그 불필요한 경험이란 없습니다. 숙제는 학생들에게 시간 관리를 배우기 위한 가장 좋은 학습 도구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숙제가 시험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꼭 말씀을 드리고 미국에서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성공적인 학교 생활을 위해서는 숙제를 성실히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LA 최고의 교육 전문가 데이지민의 교육 칼럼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승기선, 송봉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